논어 90번째 시간 향당편의 마지막 15장에서 17장을 보겠습니다. 15장 침불시하시며 거불용 이러시다. 여기서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 자최자 하시고 수압이나 필변하시며 견 면자여 고자하시고 수설이나 필이모러시다. 비로 있습니다. 흉복자를 식지하시며 식 부판자러시다. 시로 있습니다. 유 성찬이 얻은 필 변세기작 이러시다. 신뢰 풍열 필변 이러시다. 이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공자의 이거 거동을 얘기한 거죠. 잠잘 때는 시체같이 하지 않으시며 집안에 평소에 거하실 때는 용모를 꾸미지 않으셨다. 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럼 잠잘 때 어떻게 자는 거죠? 시체처럼 안 자면? 시체처럼 잔다는 건 그러니까 사지를 땅에 붙이고 고개를 위로 들고 정면으로 잔다는 건데 그렇게 안 자는 건가요? 이상하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옛날엔 잠을 어떻게 잤느냐? 옆으로 약간 굽히고 자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족을 약간 다리를 약간 이렇게 굽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가 뱃속에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부자 곡괭이 침, 공장 가난해서 뭐 거친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곡괭이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팔을 비게 눕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자는 분명히 측와 옆으로 잤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하튼 옛날 사람들은 사지를 완전히 늘어뜨 그렇게 자자고 약간 옆으로 누워서 굽혀 자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자하고 객자하고 글자가 똑같아서 혼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불용이라고 보지 않고 거불객으로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집안 사람들은 이게 공자라면 공자가 손님처럼 이 집에서 처신하고 있으면 손님을 대우하는 예를 차려야 되니까 괜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어디 손님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예를 차려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게 맞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자취 그리고 여기 보면 면자 이게 앞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면을 그때도 이 글자로 썼죠. 이 글자로 써서 상복에 쓰는 모자라고 얘기했죠. 이건 다 상례와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빈이 설인이 다 친밀하다 자주 보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상을 당한 사람을 보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반드시 얼굴이 변했다는 거죠. 예를 차려서 얼굴을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변이라고 뒤에는 이모라고 그랬거든요. 이모를 딴 데는 경우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상례를 치른 사람에게 걸맞는 예를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과 설 변과 이모가 다 호문 서로 혼용해서 상관이 없는 서로 보충해 주는 말들이에요. 면자도 여기 이제 이 면자라고 그래서 이제 먼 친척에 상을 당한 사람 그리고 이 장애인 눈먼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이 아무리 자주 만나고 친한 사람이라도 이 모습을 바꿔서 공경하는 모습을 했다. 이제 특히 상례에 관계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고자에 대해서는 이제 눈먼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자가 대부분이 악사 조정의 악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관과 관련된 조정의 중요한 제사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상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흉복이라는 건 죽은 사람의 물건들이에요. 죽은 사람의 물건을 이제 처리하느라 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식지라 그러니까 수레에 가로진 거기서 보고 예를 표했다는 거죠. 이 부판자를 일반적으로는 판을
이국한 사람. 파는 그래서 이제 조종의 중요 서류를 담은 그릇 거죠. 그래서 뭐 명부라든지 나라 지리를 담궜다든지 이런 걸 보면 이제 국가의 사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를 표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으로 봐서 지금 상례와 관련됐단 말이에요. 문장 앞에도 흉복자로 상례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판자도 아마 상례와 관련돼서 누가 죽어서 그 사람을 그 장례 지내는 어떤 물건들, 특히 이제 관, 그걸 지고 간 사람을 보면 예를 표했다 그러는 게 상례와 관련지어서 일관성이 있지 않냐라고 반론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성찬이었던 필변색, 성찬이죠. 이게 거하게 차린 거예요. 거하게 상을 차리면은 반드시 얼굴빛 변색,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차리는 모습으로 바꾸고 일어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찬을 그냥 반찬을 하고 술하고 음식하고 100가지를 찾아놨다는 게 성찬이 아니고 주인이 직접 음식을 내와서 손님 앞에 바치면 이라는 뜻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성찬이라는 게 100가지가 아니고 주인이 직접 바친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직접 음식을 바치니까 조심스러워서 감사하는 표시로 얼굴을 받고 일어났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음식보다는 공경의 뜻이 좀 더 드러나는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빠른 번개나 바람이 사나우면 반드시 낯빛이 바뀌셨다. 여기서 이제 신이나 열이나 같은 말이에요. 빠른 걸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고 천둥 번개가 치면 밤에 주무시다가도 일어나셔서 옷깃을 바로 하고 갖췄다. 이렇게 보통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지자연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조심하는 마음을 갖췄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선비의 몸가짐이 어떤지 여기서도 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그 필변이라 그래서 앞에서 예모를 바꾸는 거라고 자주 나오죠. 필변, 필이모, 이제 뭐라 그랬죠? 그 인간사에서 자연사까지 겪는 보통과는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공자는 반드시 필변, 낯빛을 바꾸고 몸가짐을 발휘했다는 걸 공통적으로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장입니다. 승거의 필, 정의, 집수러시다. 거중에 불내고 하시며 불질언하시며 불친지러시다. 술에 오르실 때에는 반드시 자리를 바로 하시고, 그러니까 몸을 바로 하시고 손잡이를 잡으셨다. 술 탈 때예요. 술을 타고 나서 술의 가운데 있어서는 안을 둘러다보지 않고 빠르게 말을 하지 않고 직접 손가락질을 하지 않으셨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첫째, 이 정위를 정립을 정위로 보는 거죠. 이제 술에 탈 때는 보통 뒤쪽에서 탄다고 그러나요? 술에를 탈 때 그 예절이 있는데 예절에 맞춰서 자리를 딱 잡고 그다음에 끈을 잡고 안정되게 올라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뒤에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불 내고 불지런 불친지 문장 패턴이 똑같습니다. 동사가 뒤에 오고 앞에 거를 수식해주고. 근데 술에 얘네 덮개가 없었는데 술에서 안을 둘러다보는 말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자를 후자로 봐요. 쇠를 타시면 뒤를 둘러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납득할 만하죠. 빠르게 말을 하지 않았다. 술에 탈 때 술에 모는 사람에게 집중을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빠르게 말씀하는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맨나중은 직접 손가락질 하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주어가 공자이거나 탄 사람인데 친자가 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친자는 아무래도 친자가 아니고 아마 망자를 잘못 쓴 게 아니냐. 이 얘기 표현이 이게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 망자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손가락질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정확히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자라고 한다면 공자는 수레를 타시면 앞에 집중해서 가는 길을 보고 가만히 계셨지
뒤를 돌아보거나 말을 해서 뭐 시키거나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르지 손가락질하는 이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수레타는 예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17장입니다. 색사 거의하야 상이후 집이니라 왈 살량 자치가 시제 이온저 자로 공지한데 삼후이작 하시다. 제가 지금 토를 끄는 건 공자를 주어로 해서 주자가 한 토를 끊었습니다. 이 향당편 17장이 제일 까다로운 장이고 해석이 분분하고 해석이 되는 의미가 안 와닿는 그런 장이죠. 주자의 성은 이래요. 이제 요 구절만 보면 여기 이 구절에 A의 구절의 그 주어는 새들이에요. 새가 사람의 낯빛을 보고 사람의 낯빛 이상한 걸 보면 해서 여기서 끄는 거예요. 사가 이제 즉자처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면 날아올라서 공중에 빙빙 돌다 그 이후에 가지에 모여 앉았다. 이제 자아와 생략도 있겠죠. 선생님께서 이걸 보시고 다리예요. 산량이라는 건 계곡과 계곡 사이에 놓은 다리예요. 산량에 암꽁이 시를 아는 때를 아는구나 라고 했더니 자로가 꽁을 잡아서 삶아서 공자에게 바쳤더니 공자가 3번 냄새 맡고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주자의 말에 질문이 왜 냄새를 맡고 일어나죠? 갑자기 냄새라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주자도 해석을 하고 여기는 뭔가 빠진 게 있다, 이상하다. 그리고 해석을 했죠. 말을 하고 이제 그랬죠. 근데 다른 작가들이 이제 주석가들이 이제 해석을 다루 하는 거죠. 색사라는 말로 한 단어로 보인 거예요. 색연이라 그래서 새가 놀라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놀라서 공중에 떴다가 빙빙 돌더니 다시 내려앉아요. 집자를 썼으니까 여기 뒤에 나오는 자체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 마리가 게다가 이제 딱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놀라야 되었다 다시 자리를 잡은 거죠. 근데 공자가 말씀하시길 산량의 암꽁이 때를 나는구나 라고 했더니 자로가 지자가 꽁이에요. 꽁에게 인사를 한 겁니다. 이 공 인사를 한 거죠. 인사를 했더니 새들이 3번 날개를 치면서 날아간 거예요. 이러면 해석이 일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웬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를 하고 동작을 취한 새들이 놀라서 날아간 거예요. 후자를 날개 치면 뭐야? 날개 날아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렇게 해도 해석은 됐는데 의미는 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시제란 말에 주목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시제다. 이게 향당편이 제일 나중에 오잖아요. 향당편이 전체적으로 이제 예법, 군자의 행동거지를 묘사하는데 군자가 생활이건 일상생활이건 조정이건 친구 관계건 다 예에 맞게 행동을 하지만 예에 맞는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 때에 맞게 하는 것. 때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은 공자가 때에 맞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마지막에 딱 마무리하는 말로 이 에피소드를 갖고 와서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말이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자가 예에 관해서도 그렇고 정체에 관해서도 그렇고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때에 맞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때에 적절하게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것을 꽁의 움직임을 보고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지? 에피파니라고 그러죠. 현현의 순간.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를 공자가 시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늘 알고 있었지만 꽁의 움직임을 그렇게 탁 깨달으면 와서 시제구나. 자기도 모르게 감탄을 한 것이고 자로는 선생님이 그런 걸 보고 뭐가 있구나 느낀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게 뭔가 있다. 의미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꿩을 보고 감탄하는 공자를 보시고 그 꿩에 뭔가 있다고 이제 꿩한테 가서 이런 액션을 취하니까 꿩이 날아갔던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아마 에피소드 공자가 다니다 어떤 새를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시제에 주목을 해서 해석한 것이 아마 가장 참고가 될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90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